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해주시는 김태린 비서입니다. 오랜만에 봬요. 안녕하세요, 서윤지입니다. 우리 오늘 네. 고스트라는 차량을 리뷰를 하는데 혹시 이 차량에 대해서 일반 여자분들이 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려고 왔어요. 저는 순간 벤틀리인 줄 알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훨씬 더 이 차의 어느 부분이 혹시 벤틀리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냥 딱 봤을 때 예, 앞쪽이 신상. 되게 넓잖아요. 저런 건 처음 봐요. 벤틀리도. 여기 그 그릴이 네. 그릴 때문에 네. 그릴 앞에 이렇게 각지는 거 그런 거. 맞아. 그건 비슷한데 훨씬 뭔가 높고 웅장한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롤스로이스 앞에 그릴은 판테온 신전을 형상화해서 만든 그릴이에요. 판테온이 이태리에. 뭔데요? 신전 이름이 신전. 신전. 신전 떡볶이? 이 차 자 그럼 얼마짜리 같아요? 5억? 오 네. 얼마짜리 같아요? 저도 한 4억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런 네. 얘기를 많이 써요. 롤스로이스 차는 집 한 채 값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네. 재벌, 갑분 네. 뭐 이런 사람 아닐까요? 근데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탈 것 같은데. 아니 회장. 회장. 맞아, 회장님. 일단 금액은 둘 다 정확히 맞췄어요. 진짜 5억이에요? 5억짜리예요. 대박이다. 5억이에요. 그냥 여자분들의 입장에서 이 차 5억짜리면 어떤 게 좀 궁금하다. 그냥 뭐 승차감이라든지 승차감. 네. 왜 5억인지 비슷한데 왜 5억일까 이런 거. 어떤 뭐랑 비슷한데? 그랜저랑? 그냥 다른 차랑 어. 들어있는 건 똑같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벤틀리가 3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억 정도 더 비싸니까. 그냥 그게 좀- 롤스로이스를 달아서 5억인 건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샤넬 로고를 박으면은 더 비싼 명품백이 되는 것처럼. 근데 그 영화에서 보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난 것 같아요, 차가. 진짜 음. 멋이 진짜 예뻐요. 어떤 면에서 그래요? 그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렇게 뭐 포르쉐라든지 뭐 람보르기니처럼 막 눈에 확 띄진 않으니까. 그런 디자인 아니고 그냥 세단인데 그냥 좀 좋은 차인가 보다. 왜 그냥. 저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 막 이런 느낌? 그런 게 있었는데 실물로 보니까 크기가 장난- 너무 크고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앞도 높고 이래가지고 와 진짜 완전 오케이. 제 퀄리티까지 완전 올라가는 그런 되게 그치 그런 맞아. 만약에 남자를 소개를 받았어. 네. 한 명은 람보르기니를 타고 왔다. 네. 한 명은 네. 이거를 타고 왔어. 저는 이거 확실해요? 네. 왜냐면 제가 이상형이 좀 차분한 사람 좋아해가지고 그 뭔가 그 옷 차림새나 자동차 이런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자기 성격이 나오지 않나. 근데 맞아요. 진짜로 네. 어떤 차를 타냐에 따라서 네. 그날 컨디션이나 네. 기분이나 네. 행동하는 것도 조금 다르게 되고 추리닝 입고 있을 때랑 이렇게 입고 있을 때랑 네. 행동하는 게 조금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발걸음도 조금 달라지고 맞아.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진짜. 네. 그게 차도 아마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러면 주행 리뷰 보여드리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 윤성로입니다. 제가 이 롤스로이스 차 리뷰 준비를 하면서 다른 리뷰어들 그리고 해외에서는 혹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가지고 영상도 찾아보고 텍스트로 된 시승기들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 롤스로이스가 리뷰 자체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많지 않은 이유가 뭘까? 단순히 고가여서?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이런 가격대에 있는 다른 차량들 뭐 페라리도 그렇고 뭐 람보르기니도 그렇고 많이들 있거든요. 유독 얘는 없어요. 얘가 없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리뷰할 필요가 없는 차구나 라는 결론에 어쨌든 일단 도달은 했습니다. 이 리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 차는 단순히 자동차가 갖는 그 본연의 운송수단, 이동수단으로서의 가치보다는 하나의 명품으로서 인식이 되는 브랜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여자들이 뭐 수천만 원짜리 뭐 에르메스 벌킨 백이나 뭐 샤넬 백이나 웨이팅까지 걸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 백을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백의 단순히 본연의 그 기능적인 부분만 본다라고 하면 샤넬 백이 뭐 가방이 엄청 커서 짐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포켓이 여러 개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가벼운 것도 아니고요. 물 묻으면 안 되고요. 관리해줘야 되고요. 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잖아요. 사실 그 핸드백의 굉장히 많은 부분의 금액은 브랜드 가치에 대한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롤스로이스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나 초호화 럭셔리 컴포트 세단이잖아요. 이 단어 뜻만 사실 뜯어가지고 보면은 S클래스 마이바흐도 있고요. 하다못해 이거보다 조금 더 가격이 낮은 뭐 벤틀리 플라잉 스퍼도 있어요. 그 차들이 과연 그러면 뭐 이 차보다는 조금 뭐 덜 편안하고 운동 성능이 떨어지고 내구성이 떨어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 몸에 감기는 시트 같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차들도 벤츠의 S클래스를 따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이상의 자동차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본연의 것들만 보면은. 사실 이 롤스로이스가 세계 최정상의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오면서 그 마이바흐라는 굉장히 큰 경쟁 상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이바흐가 결국 벤츠 아래로 들어가서 그냥 벤츠 S클래스 혹은 이제 뭐 다른 라인업들도 이제 확대되는 것 같은데 벤츠의 그냥 하나의 트림으로서 그냥 편입돼 버렸단 말이죠. 원래 마이바흐가 가지고 있었던 모델들은 이제 다 사라진 지 오래됐고, 롤스로이스는 지금 컬리넌 출시하죠. 신형 팬텀 나오죠. 심지어 이제는 그 자기들만의 플랫폼까지 셰시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원래 지금 이 차량만 해도 BMW 전세대 7시리즈에 쓰던 구형 F바디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형으로 나온 팬텀이나 컬리넌 그리고 고스트도 이제 다음 세대부터는 롤스로이스 전용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을 이제 쓴다고 해요. 결국에 굉장히 극소수만을 공략해야 되는 이 초호화 럭셔리 시장에서 롤스로이스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만의 살아남은 비법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포인트들이 있을 텐데 오늘 리뷰는 이 차를 통해서 그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덴티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면부에서 저 보이는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거대한 위압감이 느껴지는 판테온 신전을 모티브로 한 저 그릴, 그리고 승차감, 12기통 엔진, 부드러움, 조용함. 부드럽고 조용하다라는 거를 자동차 이름에 얘네는 항상 주입을 시켜왔죠. 팬텀, 고스트, 레이스. 거기에 또 정말 부자들만을 위한 이들만의 주문 제작 시스템, 비스포크 시스템. 항상 차 구석구석에 자기들만의 그 요소들이 강하게 녹아져 있단 말이죠. 이 차량의 셰시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타고 있는 이 고스트 시리즈 2 같은 경우에는 BMW 구형 7시리즈 F01 바디의 셰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사이즈에 맞게 늘리고 이 고스트 차량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 고스트를 그러면은 타면은 예전 F 바디를 사용했기 때문에 뭐 좀 무거운 감이 느껴진다거나 뭐 셰시가 안 좋은 좀 그런 좀 불쾌한 느낌이 있냐? 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느껴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일부러 계속 방지턱을 뛰어넘어 다니고 있거든요. 이 에어 서스펜션이 너무나 진짜 여직 느껴본 에어 서스펜션 중에서는 정말 단연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바디와 셰시의 그런 느낌들이 사실 몸으로 전해지는 것 자체가 조금은 힘든 것 같아요. S클래스와 레인지로버 보고에서 느끼던 그 구름 위를 떠다니는 느낌과는 또 한 차원 더 다른 에어 서스펜션의 느낌을 줘요. 그 정도로 롤스로이스에 사용되는 에어 서스펜션이 굉장히 좀 대단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BMW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 바이브라 아쿠스틱이라는 브랜드의 에어 서스펜션을 공급받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면 얘도 당연히 바이브라 아쿠스틱의 에어 서스펜션을 받아서 사용했겠죠. 왜냐면 BMW 산하에 있는 뭐 브랜드니까 롤스로이스는. 그래가지고 차를 떠봤더니 컨티넨탈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BMW가 에어 서스펜션을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계속 활용하고 사용하던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이 차량에까지 BMW에서 사용하는 바이브라 쿠스틱의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컨티넨탈, 뭐 컨티넨탈이야 S클래스에도 뭐 에어 서스펜션을 공급하고 하기 때문에 좀 하체 리뷰할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익숙하실 텐데, 아무튼 컨티넨탈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S클래스에서 보는 크기보다도 정말 압도적으로 커요. 일단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의 단점이 코일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위아래로 계속 장력을 유지하잖아요. 그런데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에어 주머니에 공기압을 꽉 채워놓기 때문에 요철을 만나가지고 방지턱에서 떨어질 때나 한번 에어 서스펜션의 그 공기압 주머니 때문에 이게 쫙 퍼지면서 꽝 치는 그런 좀 단점이 있거든요, 에어 서스펜션에. 일단 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상황에서 절대 그 요철에 대한 큰 충격을 차 안으로 절대 흡수시키지 않아요. 방지턱을 뛰어넘어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F 바디가 구형이고 좀 무겁고 뭐 알루미늄이 아니라 뭐 쇠고 뭐 이러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죠. 어차피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뭐 레인지로버 보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워낙 컴포트에만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이제 에어 서스펜션 세팅을 해놓다 보니까 가끔씩 차를 좀 과격하게 몰아붙였을 때, 고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차량으로 이제 칼질을 한다거나 할 때 진짜 막 차가 뒤집어질 것 같고 롤이 생기는 것 같고 뭐 이런 불안감이 있는데, 얘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뭐 그 정도로 예민하게 또 잘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안정감을 주는 승차감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방금 이 차 오토스탑, 이 차는 오토스탑이 없는데 오토스탑이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게 돼요. 정차를 하면은 너무 조용해가지고. 심지어 이 차는 RPM 게이지가 따로 없고 저 파워 리저브 게이지, 이 차가 앞으로 힘을 얼마나 더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RPM 게이지가 없어서 시동이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사실 더 확인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요. 저는 사실 이 고스트를 처음 딱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수치, 이게 S클래스 마이바흐보다도 사실 폭도 더 넓고 길이도 더 길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좀 사이즈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사이즈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딱 이틀 운전하고 다니니까 싹 사라졌거든요. 이거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 차의 사이즈를 있게 만드는 요소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벤츠 ML을 한동안 좀 타고 다녔었는데, ML 같은 경우에는 그 차 사이즈가 사실 그냥 일반적인 중형 SUV잖아요. 중형 SUV인데도 불구하고 그 차 사이즈에 대한 부담감이 항상 좀 있었어요. 그게 하체 느낌 때문에 그랬는지 시야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운전을 하면은 차가 항상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차 사이즈가 계속해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몇 달을 운전을 했는데. 자, 그런데 그 동급에 있는 BMW X5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면서 차 사이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없었던 차 중 하나거든요. 실제로 레인지로버 보그를 타고 다닐 때도, 보그도 굉장히 큰 풀사이즈 SUV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면서 그런 부담감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이즈가 금방 잊혀져요. 굉장히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단순히 차 사이즈를 뛰어넘어서 그 외 운전자한테 줄 수 있는 많은 그 편안한 요소들 때문에 이 사이즈가 사실 크게 부담스럽게 와닿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 실제로 이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시내를 다니고 골목도 다녀보고 다 했는데, 물론 주차장이 뭐 좀 옛날 주차장이어가지고 칸이 좁다 그러면 주차하고 뭐 문 열고 내리기 좀 힘든 그런 부분들이야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근데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서야 일상적으로 운전하고 다니면서 사실 뭐 레인지로버 보그 운전하고 다니는 거랑 크게 사이즈에 대한 부담감이 뭐 크게 다르게 와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또 많은 분들이 이 롤스로이스의 아이덴티티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V12를 말씀하실 거예요.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몇 년째 계속해서 BMW의 N74 계열 엔진, 그 12기통 엔진을 가져다 쓰고 있어요. 2009년도에 나온 엔진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뭐 BMW에서 이 엔진을 환경 규제 때문에 뭐 2023년까지밖에 생산을 하니 뭐 안 하니 뭐 이런 말들이 있고, 뭐 결국에 7 시리즈에 들어가는 12기통 모델들도 이제 결국에는 사장이 된다느니 뭐 안 된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있는데, 어쨌든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환경 규제를 계속 충족하면서
12기통 엔진을 계속 사용을 하겠다 라는 뭐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롤스로이스한테 이 12기통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고, 실제로 레이스가 됐건 던이 됐건 컬리넌이 됐건 팬텀이 됐건 얘네는 무조건 다 12기통만 써요. 자, 그러면 얘들이 럭셔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12기통에 집착을 하느냐. 엔진이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엔진 동력을 한 바퀴 전달할 거 아니에요, 드라이브 샤프트로. 이 한 바퀴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4기통은 4번 빵빵빵빵 터져가지고 전달을 하는 거고, 6기통은 6번 터져서 전달하는 거고, 8기통은 8번, 10기통은 10번, 12기통은 12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바퀴 모양으로, 자동차 바퀴 모양이 동그랗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쭉 굴러갈 수 있는데, 만약에 바퀴가 사각형으로 생겼다 그러면은 이 한 바퀴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서리를 4군데를 지날 때마다 충격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게 6개일 때, 8개일 때, 10개일 때, 12개일 때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을 해보면 12기통 엔진이 왜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지, 기통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엔진이 왜 회전질감이 부드러워지고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리스폰스가 빠를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물론 12기통 엔진의 단점도 있어요. 정비성이 최악이고 수리비가 많이 들고. 자, 그렇게 롤스로이스가 12기통 엔진에 집착을 하면서 지금 이 차에도 12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고 570마력에 80토크를 냅니다. 그래서 2.5톤이라는 차량 무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속감을 주죠. 물론 이 차가 제로백이 무슨 뭐 2초, 3초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차의 중량감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뭐 페라리를 타고 제로백 2초, 뭐 테슬라를 타고 제로백 2초, 이런 제로백 2초의 가속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 소름이 돋는 일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덩치의 제로백 5초를 느낀다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독특한 경험이고 굉장히 빠른 가속감으로 와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론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초호화, 초럭셔리 자동차에 있어서 V12 엔진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닐까. 자, 그리고 그 V12 엔진과 ZF 8단 미션이 물려서 후륜구동 조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 ZF 8단 미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뷰하면서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 뭐 또 빨아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ZF 8단 미션은 정말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면서 범용으로 뭐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차에도 충분히 경제적으로 공급도 하는 미션이기도 하고요. M5에서는 정말 DCT의 뺨싸대기를 후려 갈기는 그 말도 안 되는 변속 충격까지 나는 그 미션을 만들어가지고 또 똑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차에는 거꾸로 진짜 말도 안 되게 부들부들한 변속감을 주는 미션이 들어와 있어요. 보통 운전을 하다 보면은 전기차가 아닌 이상 예민하게 느끼면 변속이 됐다, 오케이, 1단, 2단, 3단, 4단 올라가는 거를 몸으로 느껴요. 굳이 RPM 게이지를 쳐다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정말 눈치채기가 쉽지 않아요. 변속은 진짜 이게 도대체 언제 어느 타이밍에 변속이 되고 있는 건지를 사람이 느끼지를 못할 정도의 그 정도로 부드러운 변속감을 가지고 있어요. 뭐 ZF 8단 미션이 대단하다라는 걸로 밖에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고, BMW와 ZF와의 그 오랜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또 부드러운 조합이 설명이 안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다만 한 가지 운전하는 내내 계속 불편한 거 하나는 있어요. 시트가 처음에 앉으면은 이 차 안에 고급스러운 실내와 가죽 냄새, 이 가죽의 터치감, 앉았을 때 이 착좌감 자체는 진짜 소파에 앉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엉덩이에 느껴지는 그 느낌만큼은 굉장히 좀 소프트하고 안락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운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 벤츠나 BMW나 좀 이 일반 독일 3사의 상급 차량들의 시트에 앉았을 때 몸을 감싸는 느낌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시트가 좀 많이 불편한 것 같고, Stay high for the most of time. Meet a stranger, jump right in your car. Waking up on your sofa next to half-filled
롤스로이스 고스트를 바라보는 시선이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서만 그런 사례를 좀 본 거일 수도 있는데, 롤스로이스가 이제 그 팬텀이라는 그 자신들의 그 상징과도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뒤로 져버리고 싼 모델을 만들어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 고스트 모델을 만든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시선들이 실제로 좀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 뭐 BMW 7 시리즈 F 바디 가져다가 그냥 뭐 대충 뭐 BMW가 쓰는 거 뭐 다 갖다 써가지고 뭐 그냥 BMW 12기통 엔진 얹고 뭐 그냥 해가지고 그냥 가죽 떡칠 해가지고 파는 차겠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그 생각은 잘못한 생각이었더라고요. 그 한 가지 굉장히 좋은 본보기 사례가 있어요. 포르쉐가 파나메라를 만들었을 때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욕하고 비난하고 변했다고 하고 그렇게 욕을 했었죠. 많은 그 911 매니아들이 포르쉐 브랜드에 대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누가 포르쉐와 포르쉐 파나메라를 욕할 수가 있나요? 포르쉐 파나메라는 진짜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모델이 아니라 포르쉐의 모든 아이덴티티를 다 담아서 말도 안 되는 고성능 슈퍼세단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 슈퍼세단을 만들면서도 자기들만의 아이덴티티를 절대 잃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 파나메라는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파나메라는 파나메라대로 또 하나의 포르쉐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돈대로 또 더 좋은 911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그러니까 사실 911의 오너들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는 포르쉐한테 박수를 보내는 거고, 파나메라를 사랑하는 많은 고객층이 또 생기게 된 거겠죠. 물론 실패 사례도 있어요. 뭐 마세라티가 기블리 만든 것처럼. 기블리는 진짜 뭐 제 생각에는 뭐 거의 어쨌든 고스트를 7, 8시간 정도는 그래도 풀로 계속 좀 깊게 느낀 것 같아요. 이 롤스로이스 고스트는 롤스로이스의 뭐 돈벌이 수단으로 싸게 나온 차라고 불릴 만한 차가 아닌 것만큼은 확실하게 제가 느낀 것 같고요. 그냥 또 하나의 롤스로이스 모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팬텀이 너무 좋고 롤스로이스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VIP 고객들에게 뭐 팬텀은 뒷자리에 타서 편하게 다니시고요, 고스트는 직접 가끔 운전도 하는 이런 차로서 편하게 이용하세요 라는 차원에서 잘 만들어진 정말 또 하나의 롤스로이스가 아닌가.